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도입될 IFRS 18호 기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쉽게 설명해 주실 PwC 3일 회계법인 서종혁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서종혁 파트너와 함께 IFRS 18호가 어떤 기준서인지, 왜 기업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IFRS 18호란 게 도대체 뭐고 왜 새롭게 도입이 되는 걸까요? 네. 먼저 IFRS 18호라는 것은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중에서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서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은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IFRS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RS 18호의 목적은 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재무 성과 표시와 공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을 증진을 하고 경영진이 실제로 보는 성과 측정 지표를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신규 기준서의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기준서 명칭은 IS1이라고 하는 기준서에서 이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기준서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은 주로 영업손익을 구분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을 포함을 하고 어떤 회사는 특정 항목을 영업이익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좀 표시 관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성과 지표들이 이 재무제표의 본문하고 잘 연결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IFRS 18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비교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IFRS 도입을 2011년도에 진행을 하고 2012년부터 이 영업이익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를 해서 해외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미 영업이익을 표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IFRS 18호의 영향을 좀 덜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근데 그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제 기존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외에도 이제 재무제표에서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 IFRS 18호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변화 사항을 보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손익계산서가 영업이익과 영업외의 이익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IFRS 18호에서는 손익계산서가 영업, 투자, 재무의 형태로 변경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더 세분화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MPM이라고 하는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 측정치라는 공시 항목이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무제표 항목을 어떻게 묶고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눌 건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는 주로 이제 주석에 기재되는 사항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번째는 현금 흐름표의 일부 양식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하신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네 가지 항목들이 이제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변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서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는 기업들이 늘 작성해 오던 거잖아요. 그런데 IFRS 18호 도입으로 변경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기존의 기준서와 그리고 이제 개정된 기준서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이 손익계산서를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가지고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기존 기준서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으로 이제 이분화되어서 손익계산서가 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 IFRS 18호에서는 손익 항목을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다면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일까요? 통합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기업의 영업으로 인한 성과와 투자로 인한 성과 그리고 재무로 인한 성과를 각각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좀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이 분석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FRS 18호에서는 영업, 투자, 재무에 대한 올바른 구분이 이제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체계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영업, 투자, 재무 이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각각 구분을 하면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존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 따라서 이제 영업과 투자와 재무가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투자 범주하고 재무 범주에 속하는 이 수익과 비용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잔여 범주를 모두 다 영업손익에 포함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업범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이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실 이런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은 영업 외손익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IFRS 18호에서는 모두 영업손익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이 영업이익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큰 변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내부 어떤 관리 목적의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영진에 대한 경영진 평가 또 외부 투자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 영업이익을 핵심 지표로 써왔었는데 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변동이 되고 또 앞으로도 변동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범주 다음으로 이번엔 투자범주를 볼 텐데요.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투자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투자범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계기업이라든지 공동기업, 종속기업과 관련한 투자 손익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이 투자의 범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회사가 본래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익 이외에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 여유 자금으로 건물을 사서 이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임대 수익은 이제 투자 범주로 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본업에서 벌어들인 성과와 또 본업 외 활동에서 벌어들인 성과를 따로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 한 가지 기존 기준서하고 좀 다른 점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그동안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회사 정관상의 목적 사업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를 하고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관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FRS 18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 독립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이기 때문에 투자 손익으로 분류된다라는 점이 이 과거하고는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또 사실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영업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이 이제 투자 손익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무범주로 가보겠습니다. 재무범주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예, 재무범주는 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기타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포함되는 범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차입금 이자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기타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이 재무범주로 구분 표시되게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영업손익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IFRS 18호에서는 영업이익이 단순히 매출에서 매출 원가 그리고 경상적 발생 비용인 뭐 판관비, 영업비용을 뺀 결과라기보다는 이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를 먼저 정의하고 나머지 잔여 범주는 모두 영업이익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재정리가 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IFRS 18호를 반영하기 위해서 영업 그리고 투자, 재무를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각 계정 과목 COA라고 하죠. 그래서 이 COA를 영업과 투자와 재무 어느 범주에 넣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 COA를 세분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세분화된 COA에 대한 합산 계정을 다시 또 영업과 투자와 재무에 맞도록 그룹핑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을 세분화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을 예시로 지금 만들었고요. 과거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란 외환산 손실, 이런 외화 환산과 관련한 손익은 영업 외 이익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FRS 18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매출 채권처럼 이 영업 범주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한 외환산 이익은 영업 범주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외화 차입금이 있고 외화 차입금에서 외환 차이를 통해서 외환산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이 이익을 재무 범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ERP에서 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일반적이었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외화 환산 이익도 ERP에 있는 COA를 영업과 투자와 재무 범주로 세분화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주를 바꿔서 세분화한다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IFRS 18호와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아주 사실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관련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 이슈들을 시스템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회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ERP 영역까지 챙기려면은 또 실무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 쪽에서 이 분석을 진행을 한 이후에 보통은 ERP 운영팀과 함께 시스템 반영 업무를 이제 페이즈 2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2 이제 시스템
반영 외에도 사실 페이즈 1 분석에도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보시는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이라는 개념인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투자 범주에서 우리 회사가 남는 여유 자금으로 빌딩을 매입을 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임대 수익은 이제 투자 범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이 빌딩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우리의 영업 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영업이익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발생이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이라는 것은 회사가 지금처럼 특정한 유형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회사의 본업, 이 주된 사업 활동이라고 할 때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 범주가 아니라 영업 범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영업 수익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빌딩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빌딩에서 발생하는 이 임대 수익이 우리 회사의 모든 수익의 대부분이야 라고 할 때 이 수익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영업 수익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여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특정 종속회사는 빌딩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 종속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 수익이 영업 수익이 될 수가 있는데 연결 전체 기준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연결해서 이 영업 이익으로 계상을 했던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을 투자 수익으로 재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룹사가 만약에 IFRS 18호를 도입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굉장히 조금 체계적으로 이 그룹사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고 자회사 롤아웃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하시는 게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어떤 규모, 상황, 그리고 영업이나 투자와 재무 활동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분석의 수준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핵심 변화 중에 하나인 NPM으로 가보겠는데요. NPM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네, 사실 NPM은 모든 분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고요. 네. 이제 Management Defined Performance Measure의 약자로 이제 NP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 측정치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IFRS 기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어떤 공시 항목을 제외하고 경영진이 스스로 생각하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있을 때 이 지표를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하나의 지표를 임의로 정해서 공시한다는 개념도 좀 생소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뭔가 기준점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완전히 임의의 지표를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한 측정치 중 하나가 활용이 돼야 되고요. 기업 전체의 재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한 보고서에 있는 측정치를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 전체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로 이 IFRS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이 지표가 일반적으로는 EBITDA라든지 아니면은 비경상적인 항목을 제외한 조정된 영업이익 같은 항목이 이제 NPM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기업들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서의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성과 측정치를 사용해야 되고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어떤 관리 영역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IFRS 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지침이나 뭐 규정이나 이런 게 더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지침이 통합과 세분화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재무제표나 주석을 공시를 할 때 유사한 성격의 항목들은 통합을 하고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좀 애매한 항목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타라고 표현을 해서 이 기타에 이제 금액들을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이 IFRS 18호에서는 이 기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엄격한 부분도 생겼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개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간접법이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 작성을 시작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현금 흐름표의 시작점이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배당의 수치나 지급, 그리고 이자의 수치나 지급이 회사의 회계 정책으로 이제 영업이나 아니면 다른 범주로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IFRS 18호에서는 명확하게 투자 혹은 재무로 규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보통 현금 흐름표를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보통 엑셀로 이제 산출을 하는 작업 템플릿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엑셀 작업 템플릿이 조금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챙겨야 할 영역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회사에서 IFRS 18호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영업손익이 뭐 영업투자 재무 범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챙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FRS 18호 도입으로 변화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마지막으로요. IFRS 18호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IFRS 18호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내년부터요? 내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시를 할 때 올해 재무제표만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교식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하더라도 2026년 재무제표가 IFRS 18호 기준으로 변경이 돼서 공시가 돼야 되고요. 사업보고서를 고려하게 되면 2025년 그리고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재무제표를 IFRS 18호 기준으로 제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런 재무제표 제작성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들, 어떤 ERP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2027년부터 도입이니까 27년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과거 비교식 재무제표 때문에 늦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를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정 과목 체계라든지 내부 관리 어떤 보고 시스템이라든지 외부 커뮤니케이션, ERP 이런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준비를 미리 진행을 하시는 게 향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2027년 IFRS 18호 도입 이후에도 3년 동안 현재 기준의 영업이익을
주석으로 공시를 하라라는 것이 이제 한국 채택 IFRS 18호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영역이에요. 18호 도입 이후에도 과거 기준을 계속 3개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거 영업손익을 3년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할 건지 관리 체계까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2027년부터 도입이긴 하지만은 뭐 기업들이 범주도 새로 정하고 시스템도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 것까지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IFRS 18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회사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영역들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과거 재무제표도 제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향후에 이 기존 영업이익 주석 공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ERP 관리 방안 그리고 전반적인 ERP 개선에 대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wC 3일 회계법인 서종혁 파트너로부터 IFRS 18호 도입과 그 개념 그리고 달라지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